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단 일주일 전 내 며느리가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내 권리를 부정하는 문서를 내밀었을 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주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줘. 얼마나 멀리 닿을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날 오후 레이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부드럽고 따스했다. 나는 점심을 위해 값비싼 도자기 찻잔을 꺼내어 조용히 식탁 위에 놓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뻣뻣했고 우리 둘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하고자 했다. 서정은 내 며느리, 즉 내 아들 준호의 아내 지은의 언니였다.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켜왔지만 결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식탁보의 주름을 천천히 펴며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이 크림색 리넨 식탁보는 지난 30년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꺼내 쓰던 것이었다. 이제 64이 된 나는 여전히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요즘 이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오직 나 혼자 텅 빈 공간을 돌아다닐 뿐이었다. 남편 태석과는 42년을 함께했지만 그는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멀어졌다. 늘 야근이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내 아들 준호는 그의 아내 지은에게 너무 빠져 있었고 그의 방문은 의례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서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다. 마치 울다 온 사람처럼. 나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하며 손짓했다.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이 지난 부활절에 칭찬해준 오이 샌드위치랑 레몬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나는 식탁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을 꼬고 주먹을 꼭 쥔 채로 식탁 위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정씨, 무슨 일이에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에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제야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 속에는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통, 죄책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절박한 애정 같은 것이 있었다. 나딘,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하면 모든 걸 부셔버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요동쳤지만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보자고요. 서정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이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태석 씨도요.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지만 나는 몸을 가만히 유지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다. 두 사람에 관해서 뭔데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터져 나왔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라 마치 물고가 터진 듯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며칠 전에 봤어요. 태석 씨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요.
두 사람 손을 잡고 있었고 키스를 했어요.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마치 얼음 위에 금이 가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물었다. 확실해요. 서정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은이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부정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건 내 일이지 언니 일 아니잖아. 그리고는 당신에 대해서도 믿기 힘든 말들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무슨 말을요? 나는 물었지만 사실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당신은 늙고 재미없다고 했어요. 태석 씨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이혼이 끝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적게 만들 거라고.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나딘. 가족과 돈을 노리고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준호랑 결혼한 것도 태석 씨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식탁 끝을 꼭 붙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42년간의 결혼, 사랑으로 키운 아들, 따뜻하게 맞아들인 며느리. 그 모든 게 욕망과 배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게 이걸 말하는 거죠?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서정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왜냐하면 이건 옳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항상 따뜻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호도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둘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내 조카를 사랑하니까요. 그가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아파요. 나는 우리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나이든 내 손, 아직 부드럽고 젊은 그녀의 손. 준호는 알아요? 아니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너질 거예요. 나는 조용히 손을 빼고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석과 내가 함께 만든 정원이 보였다. 장미가 만개해 있었고 붉은 꽃잎들이 푸르른 잎사귀 사이로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뿌리 깊은 곳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내 뒤에서 물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달라져 있었다. 충격은 이미 가셨고 그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았다. 문제를 덮고 갈등을 피하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건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요? 서정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웃고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겼다고 믿게 둘 거예요. 하지만 나딘, 서정씨, 어떤 게임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인내해온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따랐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지은이, 당신이 여기 온 거 알아요? 아니요. 직장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좋아요. 그대로 유지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고 아마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았는지 살짝 몸을 뒤로 뺐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대화 없었던 일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호는요? 당신의 결혼은요? 나는 찻잔을 들고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향과 따뜻함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어떤 전쟁은 무기를 들고 돌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적이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하죠.
서정이 떠난 후 나는 한동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식탁 위에서 점점 식어갔고 햇살은 조용히 커튼을 타고 줄어들었다. 집안은 더 깊은 고요에 잠겼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주방에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포트로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해왔던 전통적인 저녁 메뉴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넥타이를 풀며 냄새 좋네 라고 말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 물론 그는 그날 점심에도 내 며느리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굴었다. 늘 그렇지 뭐. 그는 그렇게만 대답하고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을 특별한 대화 없이 먹었다. 날씨 이야기, 고장난 수도꼭지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를 아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가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는 습관, 갑자기 바뀐 향수,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하는 모습까지. 42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나는 진짜 그의 얼굴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좋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떤 상대인지를 전혀 모른다. 배신의 진실을 품고 산다는 것은 마치 부서진 유리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한 말투로 그들과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들의 거짓된 연극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있었다. 서정의 고백이 있은 지 3일 뒤 지은이 일요일 저녁 식사에 나타났다. 새로 산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손질된 금발머리에 가짜 보석처럼 번쩍이는 미소를 지으며 내 주방으로 들어왔다. 나딘 어머님, 오늘도 너무 멋지세요. 그녀는 과장되게 나를 껴안았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 향은 요즘 태석 셔츠에서도 자주 맡던 바로 그 향이었다. 감사해요. 준호도 곧 도착할 거예요. 와인 한잔 하겠어요? 좋죠. 사실 둘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자끼리 말이에요. 나는 와인을 따르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유지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은은 와인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내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말했다. 사실 나딘 어머님 걱정돼서요. 어머님이랑 태석 아버님 사이에 뭔가 좀 서먹해 보이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뻔뻔함이 느껴졌다. 내가 믿고 사랑해준 며느리가, 내 남편을 유혹한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내 결혼 생활을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요즘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오래 살다 보면 불꽃이 사라지잖아요. 그녀는 마치 동정하듯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조금은 소원하긴 해요. 지은의 눈에 반짝이는 기쁨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애썼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어쩌면 두 분 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혼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수습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대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냥 인생은 짧고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전부 가식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순진하게 넘어오길 기대하는 듯
내가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며 말을 건네고 있었다.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준호도 양쪽 부모님이 더 행복한 모습이라면 기뻐할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게 그녀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이 준호에게 온몸으로 사랑스러운 척을 하며 웃고 있는 동안 나는 그 거짓된 연극 뒤에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단 하나의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그들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주에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태석과 함께 오랜 세월 일해온 가족 변호사가 아닌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패트리샤 천 변호사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시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고 외부의 눈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는 내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뢰감을 안겨주었다. 내가 상황을 모두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태석 씨의 외도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죠? 나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움직이고 싶었어요. 이 집, 재산, 가문의 자산까지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죠.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자산 내역, 투자 계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조부가 설정한 오래된 신탁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탁서를 자세히 읽은 후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할아버님이 상당히 앞서가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 신탁에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있어요. 특히 상속과 이혼 관련해서요. 어떤 조건이죠?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탁 조항을 읽기 시작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이 해체될 경우 무고한 배우자가 모든 신탁 자산의 권리를 갖고 부정한 배우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재산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입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제가 외도의 증거만 확보하면 당신은 이 집뿐 아니라 신탁에 포함된 모든 부동산과 투자 자산에 대한 단독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태석 씨는 이 신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태석과 지은은 자신들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믿었지만 판 위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였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저녁 맛있네 라고 말하고 내 하루에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모든 거짓된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이 얻었다고 믿는 승리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상냥한 아내, 다정한 어머니, 모든 걸 받아들이는 중년의 여성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언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눈빛이 교환되었는지,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문서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할 날이 다가왔다. 장소는 도심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펜버튼 법률사무소였다.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꾸며진 그곳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위축되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나는 로비의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무릎 위에서 고요히 포개어져 있었고, 반면 태석은 창가를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을 몇 초마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침 내내 예민했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짜증을 내며 그냥 끝내자고 중얼거렸다. 지은도 이 자리에 함께 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준호를 지지하겠다며 스스로 참석하겠다고 했다. 지금 그녀는 준호 옆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꼰 채로 그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내 아들은 몰랐다. 이혼은 단지 서로 지친 부부가 조용히 헤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리슨 부부, 은색 머리카락이 키 큰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는 리차드 펜버튼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태석이 직접 고른 변호사였고 그가 다니는 컨트리 클럽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그 사실은 내가 며칠 전 직접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로 들어섰고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태석은 그의 오른쪽에, 나는 정면에 앉았다. 준호와 지은은 테이블 끝쪽 관찰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펜버튼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양측 모두가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전제에 마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존엄성과 공정함을 지키고자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원하죠. 태석은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고 내가 너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분명히 저항, 감정 폭발, 눈물, 애원 등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좋습니다. 펜버튼은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제시된 합의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폴더를 내 앞으로 밀었다. 오랜 결혼 기간과 양측의 기여를 고려하여 자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페이지 위의 문장들은 내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제한된 조건에 따르면 나는 우리가 15년 전에 투자용으로 구입한 작고 낡은 도심 콘도를 받고 공동예금의 절반, 그리고 아주 소박한 수준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게 되어 있었다. 반면 태석은 우리 가족이 오랜 세월 살아온 본가, 사업체, 별장들,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어 있었다. 이거 조금 편향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도 않고 덧붙였다. 펜버튼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나딘 여사.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가게의 주요 수입원이셨고 사업체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본가는 관리 비용도 크고 어머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 나는 너무 늙고 의존적이고 순진해서 큰 자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본가의 소유권에는 일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의 등기와 신탁문서에 불일치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태석 씨에게 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내 가족의 집을 조작된 법적 복잡성이라는 미명에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침실을 리모델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듯했다. 그 문제들 언제쯤 해결될까요? 내가 묻자 펜버튼은 손을 휘휘 저었다. 몇 년은 걸릴 수도 있죠. 세대를 거친 재산 이전, 신탁 변경 등은 매우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한 방식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태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회유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딘, 힘든 건 알지만 펜버튼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당신도 골치 아픈 세금이나 유지비 걱정 안 해도 돼. 그 콘도는 당신한테 딱 맞을 거야.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안심시키듯 내게 말했다. 관리가 쉬운 작은 공간이 당신에게 어울린다는 식으로. 나는 테이블 위를 둘러보았다. 펜버튼은 뻔뻔스럽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태석은 거의 승리자처럼 보였다. 지은은 이미 내 자리에 앉을 꿈을 꾸고 있었으며 준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의 부모가 이혼을 성숙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좋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들 충분히 고민하셨겠죠. 펜버튼은 승리를 확신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혹시 개인 변호사와 검토하셔도 됩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죠. 전형적인 케이스라니. 42년을 함께한 남편이 며느리와 함께 나를 버리고 내 가족의 자산을 훔치려는 이혼이. 나는 펜을 들고 말했다. 서명할게요. 어디에 하면 되죠?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조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금 더 생각하셔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준호야. 때로는 싸울 시점과 받아들일 시점을 구별해야 할 때가 있어. 너희 아버지와 나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제는 각자 새로운 길로 가야지. 태석은 당황한 듯 눈을 찌푸렸다. 그는 분명히 갈등과 저항을 예상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정당화할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조용히 동의하자 오히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버튼은 마지막 페이지의 줄을 가리켰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이름을 또렷하게 썼다. 나딘 엘리자베스 모리슨. 그 이름은 42년 전 결혼증명서에 처음 서명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다 됐어요.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태석을 바라봤다.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길 바래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건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서야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은 마지막 흔적이었을까?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 짧았고 곧바로 이기적인 만족으로 표정이 돌아갔다. 지은은 감출 수 없는 들뜬 얼굴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성숙하게 결정하셔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는데 마치 내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듯 보였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자가 감히 내게 가족의 가치를 운운하고 있었다. 고맙다, 지은아.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회의가 끝나고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펜버튼은 서류를 만족스럽게 챙기며 말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60일 내로 이혼이 공식적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60일. 태석은 그 시간 안에 자유의 몸이 되어 지은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내 가족의 집에서 함께 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어떤 재산은 단순히 부부의 것이 아니라 피로 이어진 혈통의 것이다.
빌딩 밖으로 나서자 준호가 내게 다가와 꼭 껴안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너무 침착해 보여서.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태석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아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 괜찮아, 준호야.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 그때 지은이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내 아들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자신이 차지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야. 이제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정말 우리 모두가.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패트리샤, 우리 이제 준비 시작해야겠어요. 모든 수를 다 읽어야 해요. 내가 준비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정확히 2주 뒤 나는 장미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정원을 가꾸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자갈길을 밟는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준호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차 안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다. 핸들을 꼭 쥔 채 마치 이대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를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는 천천히 내렸다. 단정했던 옷은 구겨졌고 헤어스타일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텅 비고 절망에 가득 찬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닫았다가 그대로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날 속이고 있었어. 계속.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마치 가슴속 깊은 상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얼른 안아주고 싶기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가 스스로 진실을 입으로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은이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봤어. 수백 통. 아버지랑 주고받은 거야.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더라.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만 기다리면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마디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알게 됐니? 서정이 전화했어. 사실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냥 언니니까 지은이 질투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지은이 샤워할 때 핸드폰을 확인했어.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듣지 않아도 무슨 메시지가 있었을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획과 계산, 그리고 조롱이 있었을 것이다. 서정은 몇 주 전부터 이걸 말하려고 했대. 지은이한테도 여러 번 말렸지만 지은이는 그냥 웃기만 했대. 이 집안 돈을 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겠냐고. 모든 것이 돈이었다. 사랑도 감정도 다 가면일 뿐. 결국 탐욕만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지은이는 지금 어딨어? 오늘 아침에 따졌어. 메시지 보여줬더니 부정도 안 하더라. 그냥 웃으면서 말하더라. 처음부터 널 사랑한 적 없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집에서 내쫓았어. 짐 싸서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엄마 마지막에 그러더라. 상관없어. 곧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거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은은 여전히 내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엄마. 당신도 배신당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침착하셔?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 역시 이 싸움에 동참할 자격이 있었다. 준호야, 사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단다.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나는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서정이 처음 내게 찾아와 털어놓았던 그날부터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일, 조부의 신탁 속에 숨겨진 보호조항, 그리고 내가 그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기를 해왔던 모든 과정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엄마, 지금까지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전략적인 분이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42년을 결혼 생활하며 배우는 게 많단다. 준호야, 누굴 믿어야 하는지, 언제 싸우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모든 걸 알게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의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 꽃들은 매년 피고 졌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건 그들이 선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과는 그들 몫이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때 마당에 다른 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이번엔 서정이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차에서 내려 급히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늦게 말했어.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서정 누나. 당신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난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상처받았지만 같은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진심을 보았다. 가식 없이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가족의 문제인데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우리 엄마가 만든 포트로스트 같이 먹고 갈래요? 나 솔직히 오늘 같은 날엔 진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요. 서정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환영이지요. 그동안 우리 집엔 거짓말뿐이었는데 오늘은 진실한 대화가 있는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했다. 가족이란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선택과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서정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는 늘 나더러 너무 착하다고 했어요. 세상은 냉정한 곳인데 나는 사람을 너무 믿는다고. 착한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진다고 했죠. 준호는 접시를 헹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나도 예전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럼 사람들도 날 잘 대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서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내게 말했다. 이제는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여전히 믿지만 바보처럼
굴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신뢰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라는 것도. 그 말은 나에게 깊이 박혔다. 내 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성장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서정이 돌아가려 하자 준호가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마당에 서 있었고 그 사이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낭만적인 감정이라기보단 진정성 있는 연결, 상처와 공감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연대였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정말 그래. 지은이랑은 많이 다르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그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진짜가 보이는 것 같아. 지은이는 끝까지 거짓말했지만 서정은 진실을 선택했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이란다. 그리고 상처받은 뒤에야 비로소 더 정확히 사람을 보게 되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집, 이제 그 공간이 내 것이 되려 하고 있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닌 의미와 기억이 깃든 공간.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나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로부터 정확히 63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 나는 늘 그렇듯 뒷마당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금빛과 연분홍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차분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석.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아야 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여유롭게 커피잔을 입에 대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분노, 불안,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그의 말투는 그동안의 여유로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었다. 나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태석 씨. 나야 잘 지내지.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는 화를 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이런 장난하지 마. 나의 변호사한테서 전화 왔어. 집에 문제가 생겼다더군. 말도 안 되는 신탁 조항이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그거 말이구나. 좀 놀랐겠네. 그럴만도 해.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네가 그 신탁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건 내 가족이 만든 신탁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라고. 이 집은 원래부터 내 혈통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신은 그저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지금 이혼하면서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전부냐? 나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넌 불륜으로 우리 결혼을 끝냈고 그 조항에 따라 자산 권리는 나에게 남게 됐어. 신탁 조항, 이제야 이해가 되지.
그는 충격과 분노를 뒤섞어 말했다. 얼마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충분히 오래. 나는 덧붙였다. 너와 지은이가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걸 봤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찾은 날 이후로는 이미 모든 수를 준비하고 있었지.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배경에서 들려온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흘러 들어왔다. 그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태석은 그제야 짧게 말했다. 지금 바빠. 하지만 이 일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 태석 씨. 벌써 끝났어. 당신만 몰랐을 뿐이지.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준호의 차가 다시 내 집 앞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그리고 함께 내린 서정은 마닐라 폴더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본론부터 꺼냈다. 서정 누나가 지은이의 방에서 어떤 걸 찾았어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고 서정은 폴더를 열어 안에 있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첫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는데 지은이 직접 메모를 덧붙이며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 복사본이었다. 자산 구조, 재산 가치, 상속법 등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였다. 두 번째는 충격적인 계획표였다. 어느 시점에 태석을 유혹했고 언제 이혼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며 나를 어떻게 서서히 밀어내고 재산을 손에 넣을지를 상세하게 써두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숨을 멎게 만든 것은 세 번째 문서였다. 그것은 나를 피부험자로 하고 지은이 스스로 수혜자로 등록한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위조된 서명이에요. 서정이 말했다. 보험사에 확인했어요. 나딘 여사께서 동의하신 기록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단순히 내 가족의 삶을 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나의 생명조차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눈에 불을 켜고 말했다. 그녀는 그냥 탐욕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위험한 인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해. 이미 넘겼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르티네즈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돌진하듯이 진입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태석의 차였다. 그 뒤엔 이삿짐 트럭까지 따라왔다. 차에서 내린 지은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 마당이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야, 서정아. 나 안 나갈게. 너희가 좀 처리해 줄래? 난 지금은 저 여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커튼 뒤에 서서 조용히 창문을 살짝 열었다. 그들의 마지막 연극을 지켜보기 위해. 준호는 현관 앞에서 지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눈이 뒤집힌 얼굴로 소리쳤다. 이 집은 내 거야. 서류에 서명했잖아. 내 거라고. 그러나 준호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너희 둘 다 들어올 수 없어. 지금 당장 돌아가. 옆에 있던 서정도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덧붙였다.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야.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될 수 없어. 지은은 서정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건 다 내 탓이야. 네가 그들에게 독을 퍼뜨린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벗어났는데 너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시골에서 늙어가는 언니일 뿐이잖아. 그러나 서정은 미동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죽이거나 속이지 않았어. 적어도 나는 진심이었어. 그 말에 지은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갑자기 서정에게 달려들려 했고, 준호는 재빨리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집 앞에 대기 중이던 이삿짐 직원들도 불편한 듯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태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만하자. 이제 끝났어. 그러나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미친 듯이 외쳤다.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 집은 내 거야.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이 가족의 더러운 비밀들. 다 폭로해 줄게.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도 비밀을 하나 알고 있단다. 엘리너 이모와 내 검색 기록에 대해 마르티네즈 형사가 꽤나 흥미로워하더구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듯했고 태석은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그녀를 트럭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정말 가자. 여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두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삿짐 트럭에 실은 물건 하나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다. 그들의 차가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끝났고 이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엄마.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집 문제는 끝났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보험 사기, 위조, 그리고 어쩌면 살인까지도. 서정은 소파에 조용히 앉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릴 땐 지은이가 그냥 조금 이기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을 줄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선택의 결과야. 지은이는 수많은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넌 옳은 걸 택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주방에서 저녁을 함께 만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집 안을 감쌌다.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 그리고 가볍게 웃는 소리. 이제야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용히 채소를 썰고 있었고 서정은 그의 옆에서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호흡을 맞추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다. 이건 그 어떤 영이나 계산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였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서정이 조용히 물었다.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는 걸까요? 나는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흉터로 바뀌지. 아프진 않지만 흔적은 남아. 그리고 그 흉터는 우리에게 말해줘. 어떤 길은 다시 걷지 말아야 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번 다시 믿지 않아야 한다고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 말에 서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이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생각에 잠겼다. 엘리너 이모의 집, 재단, 미래 계획, 그리고 내 삶의 다음 장에 대해.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되찾았고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추수감사절. 나는 여느 해처럼 부엌에서 칠면조를 굽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랐다. 이 부엌은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거짓과 배신, 가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지은이 내 앞에서 웃으며 속삭이던 그 자리, 태석이 거짓된 미소로 앉아있던 그 식탁. 그러나 지금 이곳은 다시 진실한 온기로 가득 찬 집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스토브 앞에서 진지한 얼굴로 칠면조에 육즙을 끼얹고 있었고, 서정은 부엌 아일랜드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걸려 있었고, 둘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안정된 리듬이 흘렀다. 그들은 한 달 전 약혼을 발표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지은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났던 내 아들의 삶 속에 다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통과한 상처의 기억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엄마, 고구마 캐서롤 타이머 울렸어요. 제가 꺼낼게요. 서정은 능숙하게 오븐 장갑을 끼고 오븐 문을 열었다. 몇 달 사이 그녀는 이 집안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흡수했고, 마치 원래부터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며 이웃인 현정 부부가 도착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 앞에는 마르티네즈 형사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딘 여사, 휴일에 실례합니다. 하지만 주말 전에 꼭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요.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커피를 권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준호와 서정도 그의 모습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에이미 지은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험 사기, 신원 도용,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가 확정되었고, 검찰은 유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너 이모는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신을 다시 조사한 결과 디지털리스라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사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 지문, 그동안의 이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오랫동안 묻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 씨도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량은 낮을 수 있지만 그의 평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형사가 떠난 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슬픔도 분노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남아있었고, 우리는 그 진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버텨냈다. 잠시 후 현정 부부와 또 다른 이웃들, 그리고 패트리샤 변호사 부부가 도착했다. 식탁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식사 시간 내내 웃음과 담소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와인잔을 들어 모두의 시선을 받은 채 말했다. 올해는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어요. 42년 동안 함께한 결혼이 무너졌고 며느리라 믿었던 사람이 내 삶을 조각내려 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때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식탁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았고 내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는 걸 지켜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엄마께 건배.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와 지혜를 잃지 않으셨던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께. 패트리샤도 잔을 들어 말했다. 나딘 여사께 건배. 인내와 전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신 분. 서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새로운 시작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가족에게. 우리는 잔을 맞부딪히며 건배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자 패트리샤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그 도심 콘도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이혼 합의에서 받으셨던 그곳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재단을 만들까 해요. 이혼 후 삶을 재정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요. 크진 않지만 조용히 머물면서 다음 걸음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 패트리샤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가 당신에게 남긴 건 결국 당신이 다른 여성을 돕는 도구가 되었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그 애의 탐욕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늘 하던 대로 집 안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40년 동안 반복한 익숙한 동작들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의미 있게 느껴졌다. 침실로 돌아와 오래된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께 받은 진주 목걸이, 할머니의 금팔찌, 그리고 결혼 반지가 있었다. 태석이 처음 내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T. 나는 그 반지를 조용히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영원히 많은 40이 연으로 끝났고 언제나는 배신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다. 사랑은 실제였고 그 순간들도 진심이었다. 나는 그 반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보석함 안에 넣었다. 미련이 아니라 감사와 정리의 의미로. 그때 준호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서정 누나랑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넌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란다. 잘 자렴. 곧이어 서정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다. 어릴 적엔 누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엄마가 있었으면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64세. 나는 지금에서야 진짜 나를 찾았다. 태석의 아내도 준호의 엄마도 아닌 나딘 모리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로 무너졌지만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섰고 이 집을, 이 가족을,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지켜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떤 삶이든 어떤 나이라도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거짓이 모두 벗겨지고 진실만이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태석과 함께 심었던 그 오래된 참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번의 겨울과 여름을 견뎌낸 나무.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흔들릴 뿐. 내 삶도 그랬다. 흔들렸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고 결국 더 강해졌다. 봄이 오면 그 나무는 다시 피어나리라. 그리고 나도 다시 피어날 것이다.